매일 밤 12시 요양원 102호 병실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간병인이 제가 잠든 척하는 사이 조용히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꺼내더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복도에서 은밀하게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나누고 곧 연락드릴게요라고 속삭이는 모습까지 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보험금은 얼마나 나와요? 통장이나 도장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25년 전 4살 딸을 잃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요양원에 홀로 남겨진 제게 이제는 간병인까지 저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대체 수상한 간병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그리고 인생의 여정이 늘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얀 벽면에 던져진 약봉지가 바닥에 흩어져 굴러다녔어요. 102호 병실에서는 또다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 꺼져. 건드리지 마. 제 목소리는 쉬어서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만큼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56년 인생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요양원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흘렀지만 저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간병인들이 다가오기만 해도 소리를 질렀고 밥그릇을 던지고 약을 뱉어내며 저항했습니다. 밤마다 큰 소리로 울부짖는 통에 같은 층 환자들의 불만이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고 있었어요. 환자분 약 좀 드세요. 새로운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제 반응은 늘 같았습니다. 싫어. 왜 억지로 살려고 해? 약봉지가 다시 한번 바닥으로 날아갔어요. 간병인의 얼굴에 체념의 빛이 스쳤습니다. 이미 3명의 간병인이 나를 담당하다가 포기하고 떠났거든요.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시작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에 지쳐버린 것이었어요. 제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 환자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분노와 절망이 지금의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거든요. 송지연 씨 때문에 다른 분들이 못 주무셔요. 간호부장이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날 내쫓으라고 해. 어차피 갈 곳도 없으니까. 간호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났어요. 직원들도 이제는 저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아예 병실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평생 남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저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제 인생은 희생 그 자체였어요. 21살에 미혼모가 되어 딸을 낳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딸 하나만을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딸에게만큼은 부족함이 없도록 했거든요. 딸 인영이는 저의 전부였어요. 작고 동그란 얼굴에 맑은 눈동자를 가진 아이는 엄마라고 부르며 안길 때마다 세상의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만 있으면 어떤 고생도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어요. 4살 되던 해 단 20분 자리를 비운 사이에 딸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날의 기억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어요. 옆집 할머니한테 잠깐 인영이를 맡겼습니다. 동네 슈퍼에 우유만 사러 갔다 올 텐데 20분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아와 보니 인영이는 없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아이가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잠깐 혼자 두었다고 했어요. 그 짧은 순간 인영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동네를 뒤졌어요. 골목골목, 공원, 놀이터,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방송에도 나가고 전단지를 수만 장 돌렸어요. 25년간 단 하루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인영이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 제 인생도 그날부터 멈춰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살아야 했어요. 29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했지만 그것도 인영이를 찾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앞선 결혼해서 태어난 두 아이가 있었는데 저는 25년간 그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웠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제 적금까지 모두 털어서 도왔어요.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옷 한 벌 새로 사는 것도 아까워했고 몸이 아파도 참고 견뎠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언젠가 인영이가 돌아왔을 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어 있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드네. 남편이 처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25년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아내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의붓자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어머니처럼 키워준 은혜는 까맣게 잊고 병간호하기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요양원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저희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심지어 통장과 도장까지 가져가 버렸어요. 25년간 모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아간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이용당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진짜 가족은 어디에도 없었고 25년 전 잃어버린 딸만이 유일한 혈육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요양원에 혼자 버려진 첫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돌아봤어요. 56년을 살면서 정작 저를 위해서는 단 하루도 살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밤마다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만약 그때 슈퍼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인영이를 혼자 두지 않았다면, 수없는 만약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내 딸 인영아, 엄마가 결국 이 꼴이 되었구나.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릴 때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25년간 찾지 못한 딸에 대한 미안함과 저를 버린 가족들에 대한 분노가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요양원 직원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어요. 제가 평생 베풀고 헌신했지만 결국 버려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했거든요. 그 억울함과 분노가 저와 무관한 사람들에게까지 향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간혹 다른 환자 가족들이 면회를 오는 모습을 볼 때면 더욱 서러웠어요. 손수 끓인 미역국을 들고 오는 며느리,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는 손자들. 그런 모습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도 저런 가족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내 현실을 깨달으며 더 큰 절망에 빠졌어요. 저에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25년 전 사라진 딸 외에는 진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어요. 간병인들이 친절하게 대할 때마다 동정하지 마 라고 소리쳤고, 다른 환자들이 말을 걸면 내 일에 신경 쓰지 마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사실은 외로웠어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요. 차라리 미움받는 것이 나았습니다. 미움은 최소한 관심이라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밤이 되면 저는 더욱 괴로워했어요. 낮에는 분노로 버틸 수 있지만 고요한 밤에는 모든 감정이 고스란히 밀려왔거든요.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 저를 버린 가족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제 비참한 처지에 대한 절망까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의 밤은 너무나 조용했고 제 울음소리만 허공에 맴돌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어요.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직원들도 저를 문제 환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까지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오래 못 갈 거야. 저는 새로 배정될 네 번째 간병인에 대해 생각하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차피 며칠 지나면 또 포기하고 떠날 것이 뻔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곧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놀라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월요일 아침 102호 병실에 새로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귀는 예민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간병인이 배정된 것이겠죠. 벌써 네 번째였어요. 안녕하세요. 정소민입니다. 문 앞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30대 초반 정도로 추정되는 여성의 것이었어요. 다른 간병인들에 비해 톤이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안에 포기하고 떠날 테니까 굳이 얼굴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며 계속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소민은 특별히 말을 걸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병실 정리를 시작할 뿐이었어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은 그때부터였어요. 보통 새로운 간병인들은 환자와 인사를 나누려고 애쓰거나 최소한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정소민은 달랐습니다. 마치 제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정소민이 식사 트레이를 가져왔지만 저는 여전히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 드세요, 환자분. 정소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싫어. 누가 해달라고 했어. 약봉지를 집어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하얀 알약들이 바닥에 흩어져 굴러다녔습니다. 이때까지는 예상 범위 아니었어요. 다른 간병인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당황하거나 화를 내곤 했거든요. 하지만 정소민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알겠습니다. 억지로 드실 필요 없어요. 너무나 차분한 대답이었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고 설득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떨어진 약을 조용히 치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불 틈으로 정소민을 힐끔 쳐다봤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키가 보통 정도이고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쁘다거나 못생겼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진중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정소민의 시선이었어요. 정소민이 병실 정리를 하면서 제 물건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정소민이 오래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사진은 25년 전 인영이와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4살이었던 인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었죠. 정소민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무료함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간병인들이 이 병실을 거쳐갔지만 그 사진에 관심을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대부분은 환자의 개인적인 물건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소민은 사진 외에도 다른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서랍 위에 놓인 낡은 지갑, 옷장 안에 걸려있는 옷들, 심지어 화장대 위에 오래된 화장품들까지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뭘 그렇게 봐? 제가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정소민은 약간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정리하려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정소민이 단순히 정리를 위해서 제 물건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 눈빛에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었거든요. 첫날이 지나가고 둘째 날이 되었어요. 정소민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제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소민이 청소를 하면서 자꾸 서랍 쪽을 힐끔힐끔 보는 것이었어요. 특히 제가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둔 서랍을 유독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이나 도장은 이미 의붓자식들이 가져갔지만 여전히 몇 가지 중요한 문서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정소민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거울을 통해 병실 안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예상대로였어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자마자 정소민이 서랍 쪽으로 다가갔어요. 직접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서랍 손잡이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뭔가 수상해.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미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극도로 높아져 있었거든요. 정소민이 다시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갔지만 저는 더 이상 안심할 수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에 누우면서도 정소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소민이 복도로 나가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척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여기 계세요. 정소민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긴장된 톤이었습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통화가 끝나자 정소민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한 거야?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지?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정소민이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저는 잠든 척하면서 정소민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소민이 제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자 조용히 일어나서 서랍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서랍을 열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서랍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소민이 제 개인적인 서류들을 몰래 뒤지고 있었거든요. 신분증, 의료보험증, 각종 증명서들. 정소민이 특히 관심을 보이는 것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었어요. 이 여자 정말 뭔가 수상해. 저는 계속 잠든 척하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정소민이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는 것까지 목격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서류를 촬영한 후 다시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에 정리해 두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자 정소민은 다시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소민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제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었는지, 누구와 은밀하게 통화를 나누는지,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소민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정소민의 말투, 행동, 표정,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정소민이 병실 청소를 하면서 또 다른 수상한 행동을 했어요. 제 옷장을 정리하면서 옷들의 라벨을 유심히 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옷의 사이즈나 브랜드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왜 내 옷을 그렇게 자세히 봐? 제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정소민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세탁할 때 주의사항을 확인하려고요. 또 다른 핑계였어요. 하지만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세탁 주의사항은 옷의 안쪽 라벨에 있는데 정소민은 바깥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정소민이 저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환자분 혹시 가족분들이 자주 면회 오세요?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가족들과 연락은 자주 하시는지.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굳이 상기시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소민의 질문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 연락처 같은 거 있으면 응급 상황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정소민이 추가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입원할 때 비상 연락망을 모두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굳이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 여자 왜 내 가족 상황을 파악하려는 거야? 제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정소민이 단순히 간병 업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정소민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 갔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제 물건들을 살펴보던 것이 이제는 거의 대놓고 뒤지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문을 닫았지만 실제로는 문틈으로 병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소민이 제가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정소민은 주저하지 않고 제 지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어서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카드 한 장 한 장을 꺼내보고 지폐 뒤쪽까지 확인하고 심지어 동전 주머니까지 열어봤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소민이 단순히 호기심으로 제 물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소민이 제 신분증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주민등록번호를 중얼거리며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 여자 정말 뭔가 꾸미고 있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뭐 하는 거야? 정소민이 깜짝 놀라며 지갑을 놓았어요.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아, 신분증 확인하려고. 병원에서 요청해서요. 정소민이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말이 되지 않았어요. 신분증은 이미 입원 당시에 복사해서 제출했었거든요. 굳이 다시 확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신분증은 이미 복사해뒀잖아. 왜 또 봐? 아, 그게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해서. 정소민의 변명은 갈수록 어색해졌어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정소민을 완전히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지갑과 중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가거나 아예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정소민이 제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했어요. 하지만 정소민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어요. 며칠 후 정소민이 저에게 노골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재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갑작스럽고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간병인이라는 사람이 환자에게 재산에 대해 묻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요양원비 같은 것 때문에 궁금해서요. 하지만 요양원비는 이미 가족들이 처리한 상태였어요. 정소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굳이 재산에 대해 물어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에는 더욱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졌어요. 보험금은 얼마나 나와요? 이번에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환자의 보험금에 대해 묻는 간병인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걸 알아야 해? 치료비 때문에. 혹시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요. 또 다른 핑계였어요. 치료비는 의료진이나 행정직원이 관리하는 것이지 간병인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 날에는 더욱 노골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자식들이 유산 상속 포기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정소민의 정체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일반적인 간병인이 환자의 상속 문제에 대해 알고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누군가로부터 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아, 그냥 들었어요. 다른 직원한테. 정소민의 대답은 갈수록 설득력이 없어졌어요. 요양원 직원들이 환자의 개인적인 가족사나 재산 문제를 간병인에게 알려줄 리가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정소민이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25년간 모든 것을 희생하며 모은 재산을 가족들에게 빼앗긴 상황에서 이제는 낯선 사람까지 제 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분노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앞으로 내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묻지 마. 저는 냉정하게 선을 그었어요. 하지만 정소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왔어요. 친근하게 대화를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빼내려고 했습니다. 평생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혼자서 딸 키우시고 재혼해서도 의붓자식들 뒷바라지 하시고 정소민이 마치 제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간병인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아? 아, 의무 기록이나 상담 기록에서 봤어요. 하지만 의무 기록에는 의료적인 정보만 있을 뿐, 제 개인적인 가족사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정소민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소민의 질문들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이 되어 갔어요. 혹시 예금이나 적금은 얼마나 있으세요? 부동산은 없으세요? 보험 수익자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듣고 있으면 마치 상속 전문 변호사나 재산조사관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간병인이 환자에게 할 질문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화가 났어요. 이미 가족들에게 배신당해서 모든 재산을 빼앗긴 상황에서 이제는 간병인까지 제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거든요. 내가 돈이 얼마나 있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정소민은 오히려 더욱 끈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환자분, 혹시 통장이나 도장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정소민의 진짜 목적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통장과 도장의 위치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장이랑 도장은 이미 자식들이 가져갔어. 내가 노릴 건 없으니까 포기해.
정소민의 얼굴에 실망한 표정이 스쳤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소민이 정말로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정소민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왔습니다. 환자분, 혹시 가족들이 모르는 비상금 같은 건 없으세요? 숨겨둔 적금이나 예금 같은 것도 없고요. 귀금속이나 보석 같은 것은 어떠세요? 정소민의 질문들은 마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을 만한 모든 재산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화가 났어요. 25년간 딸을 찾지 못한 채로 살아온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존엄마저 짓밟히는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간병인이야? 아니면 사기꾼이야?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지만 정소민은 여전히 시치미를 뗐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간병인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정소민의 모든 행동과 질문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정소민과 완전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밥도 거부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소민이 다가오면 고개를 돌리고 무엇을 해주려고 하면 손사래를 쳤어요. 가까이 오지 마. 내가 뭘 노리는지 다 알아. 정소민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어요. 이미 가족들에게 한 번 속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것은 정소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간병인들은 제가 어려워하면 며칠 만에 포기하고 떠났는데 정소민은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역시 내 재산이 목적이구나.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거야. 저는 정소민의 끈질김이 오히려 제 추측을 확신시켜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반적인 간병인이라면 환자가 이렇게 거부하는데 계속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나자 정소민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어요. 밤에 몰래 전화를 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자주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정소민이 복도에서 하는 전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응, 계속 지켜보고 있어. 곧 결과를 알 수 있을 거야. 정소민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고 마치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정소민이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여자 사기꾼 조직의 일원인가? 저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무력한 환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려는 조직적인 범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경계를 강화했어요. 정소민이 가져다 주는 음식도 의심스러워서 먹지 않았고 약도 거부했습니다. 혹시 무엇인가를 타서 제 정신을 흐리게 한 후에 중요한 서류에 서명을 받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거든요. 환자분, 왜 약을 안 드세요? 몸에 안 좋아요. 정소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내가 뭘 탔는지 어떻게 알아? 약에 뭘 탄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정소민이 억울하다는 듯이 항변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절대로 정소민을 믿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며칠 동안 음식과 약을 거부하다 보니 몸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정소민의 정체를 확실히 파악할 때까지는 방심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정소민이 제게 다가와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분, 제가 뭔가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오해가 아니야. 내가 내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소민이 간절한 표정으로 부인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과 질문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25년 전 딸을 잃어버린 후 지금까지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이제는 낯선 사람에게까지 속임을 당하려고 하는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내 딸 인영아, 엄마가 이런 나쁜 사람들한테 당하고 있어. 저는 인영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25년 전 그 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딸의 모습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정소민이 정말로 제 재산만을 노리고 있다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걸까? 다른 더 쉬운 대상을 찾는 것이 나을 텐데. 그리고 가끔 정소민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그 간절함은 무엇일까? 단순히 돈을 노리는 사람의 눈빛과는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곧 떨쳐버렸어요. 이미 한 번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누구든 쉽게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절대 속지 말자. 저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해.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정소민의 정체가 무엇이든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정소민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매일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도 때때로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과연 정소민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정말 제 재산뿐일까요? 저는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정소민에 대한 제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더 이상 애매하게 대하지 않고 명확하게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정소민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침부터 정소민이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벽만 바라보며 완전히 무시했어요. 정소민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아침 식사 가져왔어요. 정소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트레이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는 소리가 들렸지만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식사 안 하시면 몸에 안 좋아요. 정소민이 다시 말했지만 저는 계속 침묵을 지켰어요. 몇 분 후 정소민이 한숨을 쉬며 물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소민이 완전히 나간 후에야 고개를 돌려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음식도 의심스러워서 조금씩만 먹었습니다. 혹시 무엇인가를 타서 제 정신을 흐리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경계했거든요.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소민이 약을 가져왔지만 저는 아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정소민이 설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고 듣지 않았어요. 저리 가. 결국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정소민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25년 전 딸을 잃고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저에게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오후에 정소민이 병실 청소를 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것도 막았어요. 내 방에서 나가. 청소도 필요 없어. 정소민이 망설이더니 결국 청소용품을 들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있게 되어서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소민이 없으니 제 물건들을 뒤질 걱정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것은 정소민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간병인들은 제가 이렇게 거부하면 며칠 만에 그만두고 떠났는데 정소민은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정소민은 여전히 음식을 가져왔어요. 저는 받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정소민은 그냥 테이블에 두고 갔습니다. 왜 자꾸 와? 필요 없다고 했잖아. 저는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정소민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정소민이 일반적인 간병인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이 더 지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정소민과 완전히 담을 쌓고 지냈고 정소민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소민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또 복도에서 전화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가서 내용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쉽지 않아. 정소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이는 톤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정소민이 병실로 돌아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하게 침대로 돌아가서 잠든 척했습니다. 정소민이 병실에 들어와서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한동안 그렇게 서 있더니 작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정소민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분명히 누군가와 제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사기 조직의 일원이라면 충분히 그럴 만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소민에게 더욱 강하게 나왔어요. 정소민, 내 정체가 뭐야? 정소민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환자분, 무슨 말씀이세요? 시침이 떼지 마. 내가 간병인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 정소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간병인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내 재산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물어봤어? 왜 내 지갑을 뒤졌어? 정소민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따지니까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정소민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설명 필요 없어. 그냥 사라져. 저는 고개를 돌리고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소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환자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제발 들어주세요. 정소민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어떤 말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정소민을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정소민이 뭘 하든 반응하지 않았고 무슨 말을 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소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정소민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성실하게 일을 했고 제가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심지어 저녁에는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특별히 준비해 오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25년 전부터 즐겨 먹던 호박죽을 가져왔어요. 어떻게 제가 호박죽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의아했지만 저는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다른 날에는 제가 예전에 인영이와 함께 즐겨 들었던 동요를 작은 소리로 흥얼거리며 청소를 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25년 전의 기억이 떠올라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을 억눌렀어요. 정소민이 일부러 제 감정을 흔들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나자 다른 요양원 직원들도 저희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송지연 환자분, 간병인과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 사람은 간병인이 아니야. 사기꾼이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소민 씨는 정식으로 채용된 간병인이에요. 자격증도 있고
겉모습만 그럴 뿐이야. 속셈은 따로 있어. 저는 간호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사기꾼들이 가짜 자격증을 만드는 것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오후 요양원 원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송지연 환자분, 간병인과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원장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저 여자를 당장 내보내요. 환자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라고. 하지만 정소민 씨는 경력도 좋고 평판도 나쁘지 않은데 원장의 말에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평판이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저는 더 이상 저 여자와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요. 결국 원장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돌아갔어요. 저는 그런 반응을 보면서 더욱 확신했습니다. 요양원 측에서도 정소민의 정체에 대해 확신이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소민이 정말로 사기꾼이라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걸까? 보통 사기꾼들은 저항이 심하면 포기하고 다른 대상을 찾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아마도 제가 가진 정보가 특별히 가치 있는 것이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소민이 갑자기 저에게 사진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환자분, 이 사진 좀 보세요. 정소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정소민의 간절한 표정에 어쩔 수 없이 힐끔 쳐다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명의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한 명은 정소민과 닮은 아이였고 다른 한 명은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어요. 그 아이는 제 딸 인영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이 아이는 누구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고아원 친구예요. 이름이 이인영이에요. 정소민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어요. 인영이라는 이름, 그리고 제 딸과 똑같이 생긴 얼굴. 이해, 아시겠어요? 정소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인영이가 항상 말했어요. 자신에게는 엄마가 있다고, 언젠가는 꼭 찾을 거라고. 정소민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뒤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정소민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정말로 제 딸과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인영이가 기억하는 엄마의 특징들이 환자분과 너무 비슷해요. 정소민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물건을 뒤진 거야? 확인하려고? 네. 죄송해요. 하지만 인영이를 위해서였어요. 정소민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오해를 깨달았어요. 정소민이 제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 확인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소민의 조심스러운 질문들, 제 신분을 확인하려는 행동들, 그리고 그 간절한 눈빛,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25년간 찾지 못한 딸이 정말로 살아있을까? 그리고 정소민의 친구가 정말로 내 딸일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보았어요. 그 아이의 얼굴은 정말로 어린 시절 인영이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과연 진짜 제 딸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소민은 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켜보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연 정소민의 친구가 정말로 제 딸 인영이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저는 25년 만에 찾아온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생생하게 제 기억 속 인형이와 겹쳐 보였거든요. 둥근 눈, 작은 코, 그리고 특히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앞니의 모양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허위 정보와 거짓 제보에 속아왔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혹시 정소민이 제 약점을 이용해서 또 다른 사기를 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소민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한 2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고아원에서 함께 살 때 찍은 거예요. 20년 전이라면 인영이가 9살 정도였을 때네요. 저는 그 시기 인영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4살 때 사라진 후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지, 과연 이 사진 속 아이처럼 생겼을지. 정소민이 조심스럽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인영이는 저보다 5살 어렸는데 항상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은 엄마와 헤어진 게 아니라 잠깐 떨어져 있는 거라고, 언젠가는 꼭 만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25년간 딸을 찾아 헤맸던 것처럼 인영이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엄마에 대해 뭐라고 했어? 음성이 좀 허스키하시고 김치찌개를 정말 맛있게 끓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장가를 불러주실 때 우리 딸아라고 부르신다고. 정소민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제 목소리는 원래 좀 허스키했고 김치찌개는 인영이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장가를 불러줄 때 우리 딸아라고 부르는 것도 제 습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이런 정보들은 누구라도 조사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그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어. 혹시 다른 특징은 없었어? 정소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인영이가 어렸을 때 왼쪽 손목에 작은 흉터가 있다고 했어요. 뜨거운 물에 데웠다고. 그리고 발가락 중에 둘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긴 편이라고도 했었고요. 저는 심장이 멈춰버리는 줄 알았어요. 인영이는 정말로 3살 때 뜨거운 국물에 손목을 데워서 작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발가락 모양도 정확히 맞았습니다. 이런 세세한 특징들은 아무나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인영이가 항상 목에 작은 펜던트를 하고 다녔어요. 엄마가 주신 거라고 하면서 절대 벗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버릴 것 같았어요. 인영이가 사라지기 며칠 전 저는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를 목에 걸어 주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 받은 것이었는데 딸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선물한 것이었어요. 하트 모양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정소민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였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간 찾아 헤맸던 제 딸이 정말로 살아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소민이 제 눈물을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혹시 정말로 인영이 엄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소민이 말한 모든 특징들이 제 딸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럼 인영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남편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정소민의 대답을 듣고 저는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딸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없이도 잘 자라났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거든요. 왜, 왜 그 아이는 여기 안 왔어? 정소민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인영이는 겁이 많아요. 만약 자신의 진짜 엄마가 아니라면 너무 큰 상처를 받을까봐. 그래서 제가 먼저 확인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제야 정소민의 모든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 신분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도, 구체적인 질문들을 했던 것도 모두 친구를 위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물건들을 뒤지고 사진도 찍고 했던 거구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인영이를 위해서였어요. 25년간 엄마를 기다려온 친구를 위해서. 정소민의 말을 들으며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정소민을 사기꾼이라고 의심하고 냉정하게 대했던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인영이가 정말 나를 찾고 있었어? 네. 고아원에 있을 때도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찾았어요.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수소문했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딸을 찾기 위해 고생했던 것만큼 인영이도 저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날 찾게 됐어? 요양원에 입원하신 기록이 공개적으로 나온 건 아니었는데 인영이가 개인적으로 수소문하던 중에 우연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성함과 나이 그리고 과거 거주지 정보가 일치해서 정소민이 설명해 주는 것을 들으며 저는 운명의 신비로움을 느꼈어요. 25년간 서로를 찾아 헤맸는데 결국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럼 여기 간병인으로 온 것도. 네. 인영이가 부탁했어요. 정말로 자신의 엄마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저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는데 환자분을 보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정소민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25년 만에 딸의 소식을 듣게 되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떨어져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인영이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네. 매일 연락하고 있어요. 환자분 상태나 생활하시는 모습 같은 것들을. 그 말을 듣고 저는 정소민이 복도에서 했던 전화들을 떠올렸어요. 누군가와 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바로 인영이와의 통화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인영이도 날 만나고 싶어 해? 물론이에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해요. 만약 잘못된 정보였다면 어떻게 하나, 환자분이 자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저는 인영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은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될 만큼 긴 시간이었거든요. 아무리 혈육이라고 해도 쉽게 다가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깝기도 했어요. 제가 25년간 얼마나 간절히 딸을 찾았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인영이가 안다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 인영이한테 연락할 수 있어? 정소민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원하신다면. 하지만 인영이가 너무 놀랄 것 같은데요. 괜찮아. 제발 연락해줘.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25년간 기다렸는데 이제 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었거든요. 정소민이 번호를 누르며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곧 25년 만에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여보세요? 인영아. 지금 어머님과 함께 있어. 맞아, 확실해. 정소민이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저는 긴장했어요. 과연 인영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머님께서 직접 통화하고 싶어 하시는데. 응, 알겠어. 정소민이 저에게 전화를 건네주었어요. 인영이와 통화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25년 만에 딸의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이 정말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목소리가 바로 25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딸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비록 성인이 되어 변했지만 그 억양과 말투에서 어린 시절 인영이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 엄마야. 우리 딸아.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25년간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25년간 쌓인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엄마, 정말 엄마예요? 꿈이 아니죠? 인영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없이 상상해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거든요. 그래, 엄마야. 우리 딸아. 엄마가 25년 동안 너를 찾았어. 전화 너머에서 인영이가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25년간 못다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감정이 북받쳐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분간 서로 울음소리만 주고받은 후 인영이가 먼저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라져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인영이의 사과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살 아이가 사라진 것이 무슨 죄가 되겠어요. 오히려 제가 딸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였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가 너를 잘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엄마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항상 엄마가 저를 찾고 계시다는 걸 믿었거든요. 인영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울컥했어요. 25년간 딸이 저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았는데 인영이는 오히려 저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통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25년간 못다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영이는 고아원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성인이 된 후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인영이는 8살까지 고아원에서 지냈다고 했어요. 그 후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중학교까지는 평범하게 자랐지만 양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다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장학금으로 다녔고 대학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학비를 마련했다고 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엄마가 옆에 있었다면. 저는 딸이 혼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낸 것이 너무나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어요. 제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덕분에 강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인영이는 현재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3년 전에 결혼했고 남편도 카페 일을 함께 도와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인영이가 생모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고 했어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구나. 엄마가 꼭 만나서 인사하고 싶어. 네, 남편도 엄마를 정말 만나 뵙고 싶어 해요. 제가 엄마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인영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없어도 잘 살아왔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라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인영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제가 간절하게 물어보자 인영이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사실 제가 바로 찾아뵙고 싶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워? 뭐가? 만약 엄마가 저를 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인영이의 솔직한 마음을 들으며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은 서로를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거든요. 아무리 혈육이라고 해도 낯선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민 언니에게 부탁한 거예요. 먼저 가서 확인해 달라고.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언니가 이렇게까지 도와준다는 것이 대단했습니다. 소민이가 정말 고마운 사람이구나. 내가 좋은 언니를 만났어. 네, 소민 언니가 없었다면 엄마를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정소민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랐어요. 그동안 사기꾼이라고 의심하고 냉정하게 대했는데 사실은 딸을 위해 희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인영이와의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정소민에게 깊이 사과했어요. 소민아, 정말 미안해. 제가 오해를 해서. 정소민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야. 내가 조심스럽게 한 게 맞아. 인영이를 보호하려고 한 거잖아. 저는 정소민의 세심함에 감탄했어요. 친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접근한 것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정소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소민은 인영이와 저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었어요. 매일 인영이와 통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인영이의 근황을 자세히 전해주었습니다. 인영이가 운영하는 카페 사진도 보여주었고 결혼식 사진도 함께 봤어요. 결혼식 사진을 볼 때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딸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인영이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인영이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 정말 예쁘구나. 네, 그날 인영이가 엄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엄마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정소민의 말을 들으며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인영이에게서 직접 편지가 왔어요. 정소민이 전해준 손편지였는데 25년간 못다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인영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꿈을 키워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저를 그리워했는지가 적혀 있었어요. 특히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과 만날 때마다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읽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희망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어려운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는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그리고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기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인영이에게 답장을 썼어요. 25년간 딸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리고 이제라도 만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인영이는 제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여전히 좋아했고 제가 불러주던 자장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인영이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어요. 딸이 저를 이렇게까지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소민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인영이가 저를 찾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성인이 된 후에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찾았고 인터넷에도 수없이 글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인영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기 때문에 결국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소민의 말을 들으며 저는 딸의 끈질김에 감동했어요. 제가 딸을 찾았던 것만큼이나 딸도 저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만날 날짜를 정했어요. 인영이가 다음 주말에 요양원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함께 온다고 했어요. 만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긴장되고 설렜어요. 25년 만에 딸을 만난다는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소민이 저의 긴장된 모습을 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영이도 정말 떨려하고 있어요. 그래, 그 애도 긴장하고 있어? 네, 어제 통화할 때 뭘 입고 가야 할지, 뭘 가져가야 할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소민의 말을 들으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딸에게 보여줄 옷도 골라두었고 25년간 모아둔 딸의 물건들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드디어 만날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매일 거울을 보며 딸에게 보여줄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25년 동안 늙어버린 제 모습이 딸을 실망시키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소민이 말해주었어요. 인영이는 어머님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냥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하고 있거든요. 소민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25년간 변하지 않은 모정이었으니까요. 과연 25년 만의 재회는 어떨까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새벽 5시부터 잠에서 깼어요. 25년 만에 딸을 만날 날이었거든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게 보였어요. 소민도 평소보다 일찍 와서 저를 도와주었어요. 머리도 예쁘게 빗어주고 딸에게 보여줄 가장 좋은 옷도 골라주었습니다. 25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인영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도 정리해서 준비해 두었어요. 어머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인영이도 정말 떨려하고 있어요. 소민이 제 손을 잡으며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긴장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서로를 너무 많이 바꿔놓았을까봐, 딸이 저를 알아보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저는 복도 쪽을 계속 바라보게 되었어요. 인영이가 11시에 온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누군가 오는 발걸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10시 50분쯤 복도에서 소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인영아, 이쪽이야.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춰버리는 줄 알았어요. 드디어 딸이 왔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문 쪽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2명의 발걸음이었는데 아마 인영이와 남편이 함께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성을 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분명히 제 딸이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과 얼굴, 윤곽에서 어린 시절 인영이의 모습을 그대로 찾을 수 있었거든요. 인영이도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5년간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딸을 꽉 끌어안으며 목 놓아 울었어요. 우리 딸아, 우리 딸아.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25년간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인영이도 제 품에 안겨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성인이 된 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4살 때 제 품에 안기던 어린 아이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꿈이 아니죠? 그래, 엄마야. 진짜 엄마야. 저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25년간 쌓인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소민과 인영이의 남편도 저희를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된 후 저는 인영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어린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도 성숙한 여성으로 자란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인영아, 정말 예쁘게 자랐구나. 엄마도 제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예요. 인영이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인영이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가 불러주던 자장가, 함께 만들어 먹던 김치찌개, 그리고 잠들기 전에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까지. 놀랍게도 4살 아이였던 인영이가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우리 따라하고 부르실 때의 목소리, 엄마 품의 따뜻함, 엄마가 해주시던 계란 후라이 맛까지 다 기억해요. 인영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감격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추억들이 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인영이는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25년 전 제가 인영이에게 걸어주었던 하트 모양 펜던트였습니다. 엄마가 주신 목걸이예요. 25년간 한 번도 빼지 않고 계속 차고 있었어요. 펜던트를 보는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인영이가 그 작은 목걸이 하나로 25년간 저와의 연결고리를 지켜왔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정말 한 번도 안 뺐어? 네. 이게 엄마의 증표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엄마를 만났을 때 보여드리려고. 인영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이 얼마나 간절하게 저를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인영이는 남편도 소개해 주었어요. 김민수라는 분이었는데 정말 착하고 따뜻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인영이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민수 씨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저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영이를 잘 돌봐줘서 고마워요. 제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민수 씨의 말을 듣고 저는 안심이 되었어요. 딸 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습니다. 저는 25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인영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돌잔치 사진부터 4살 생일 사진까지 인영이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 사진들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하나도 버릴 수 없었어. 내가 유일한 증표였거든. 인영이도 자신이 가져온 사진첩을 보여주었어요.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들부터 성장 과정, 결혼식 사진까지 25년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계속 모아둔 거예요. 저희는 서로의 사진을 보며 25년간의 공백을 메워나갔어요. 인영이의 성장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제가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특히 인영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제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옆에 있었다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인영이는 그런 어려움들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했어요.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딸이 되고 싶었거든요. 인영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딸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제가 없어도 이렇게 씩씩하고 착한 어른으로 자라준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인영이가 직접 음식을 가져왔어요. 제가 예전에 자주 만들어주던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였습니다. 엄마, 제가 만든 거예요. 맛이 어떤지 한번 드셔보세요. 첫 숟가락을 먹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제가 만들던 맛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인영이가 25년간 제 맛을 기억하고 재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다. 엄마가 만든 것만큼 맛있어. 정말요? 엄마 맛에 가까워졌나요? 인영이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오후 내내 저희는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25년간 못다한 이야기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민과 민수 씨도 함께 대화에 참여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소민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꼈어요. 소민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 같은 재회는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소민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어머님, 저야말로 인영이와 어머님을 만날 수 있게 해드려 영광이었어요. 소민의 말에 인영이도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소민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엄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저희는 모두 함께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25년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다는 기쁨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해가 질 무렵 인영이와 민수 씨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아쉬웠지만 이제는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또 올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엄마를 카페로 모셔갈게요. 그래, 우리 딸. 엄마가 기다릴게. 인영이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어요. 딸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이 벅찼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홍대 앞에 위치한 작고 아늑한 카페 2층, 바로 제 딸 인영이가 마련해준 새로운 보금자리였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오가는 거리, 따뜻한 커피 향기가 항상 감도는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딸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상.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암 치료도 잘 받아서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딸을 다시 만났다는 기쁨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가 제 몸에 특별한 힘을 준 것 같았어요. 항암 치료도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지금은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되는 상태까지 좋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아래층 카페에서 들려오는 인영이의 준비하는 소리에 눈을 뜨곤 해요.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 의자 정리하는 소리, 그리고 인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리는 노래. 이 모든 소리들이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계단을 내려가
카페에서 인영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에요. 인영이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미숫가루를 준비해두고 저는 인영이가 어릴 때 좋아했던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줍니다. 엄마, 오늘 손님들이 엄마 자랑 엄청 했어요. 인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할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카페 손님들 사이에서 저는 인영이 엄마로 유명해졌거든요. 25년 만에 딸을 찾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자주 찾아와요. 가족과 헤어진 아픔을 가진 분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분들,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소민도 자주 놀러와요.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소민이 없었다면 이런 행복은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소민아, 너 덕분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어. 제가 말할 때마다 소민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어요. 어머님, 저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소민의 말을 들을 때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돼요. 혈연 관계가 없어도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민수 씨도 정말 좋은 사위예요. 처음에는 25년간 부재했던 장모에 대해 어색해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주고 있어요. 카페 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제가 몸이 불편할 때는 병원까지 모셔다 주기도 합니다. 어머님, 인영이가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민수 씨가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이 뭉클해져요. 25년간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감사함이 더 큽니다. 카페 운영도 점점 궤도에 오르고 있어요. 저는 가끔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도와주기도 해요. 25년간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이 이런 곳에서 도움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손님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25년간 의붓자식들을 위해 쌓아온 요리 실력이 이제는 딸과 함께하는 시간에 쓰이고 있으니까요. 요양원에 있던 시절을 떠올리면 정말 다른 세상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의 절망과 분노, 외로움과 원망, 모든 것이 까마득한 과거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그 시간들도 제 인생의 일부였고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소민을 의심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럽기도 해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누구든 의심하게 되었던 것이지만 진짜 도움의 손길을 뻗어준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 덕분에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혈연관계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언젠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도 실렸어요. 25년 만에 재회한 모녀의 감동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큰 기사가 나갔는데 그 후로 더 많은 분들이 카페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기사를 본 요양원 직원들도 놀라서 연락을 주었어요. 그토록 화를 내고 거부 반응을 보이던 제가 이렇게 행복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가끔 예전에 저를 버린 의붓자식들 생각도 나요. 그들이 지금 제 근황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원망하거나 화가 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들 덕분에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인영이는 저에게 새로운 꿈을 만들어 주었어요. 카페를 더 크게 키워서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가족과 헤어진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엄마, 우리 카페를 희망의 집처럼 만들어 봐요. 인영이의 제안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저희가 받은 기적과 행복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 싶거든요. 소민도 이 계획에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 중에도 가족과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다리 역할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민의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요즘 저는 매일 일기를 써요. 25년간 놓쳤던 딸의 일상들을 기록하고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을 남겨두고 싶어서요. 언젠가 손자나 손녀가 생기면 할머니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들려주고 싶습니다. 인영이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저는 벌써부터 손자나 손녀를 돌보는 상상을 하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25년간 딸과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손자, 손녀와는 꼭 함께 보내고 싶어요. 엄마, 아이가 생기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우리 인영이가 좋은 이름이면 엄마는 뭐든 좋아. 하지만 속으로는 벌써 여러 이름을 생각해두고 있어요. 희망이나 기적 같은 의미를 가진 예쁜 이름들 말이에요. 저녁 시간이 되면 인영이, 민수 씨, 소민과 함께 2층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각자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내일 계획도 세우고 때로는 그냥 편안하게 웃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엄마, 정말 행복해요. 인영이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요. 딸도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행복해 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마저도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그 긴 기다림이 있었기에 지금의 만남이 더욱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지거든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딸과 함께할 또 다른 소중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5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이 완벽한 행복이 꿈만 같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찾던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때로는 오해가 진실을 가리기도 하지만 진짜 사랑은 모든 오해를 뛰어넘습니다. 소민처럼 친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25년을 기다려도 포기하지 않는 모정이 있다면 기적은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완전히 행복합니다.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았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으며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할 동반자들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갈 이유와 목표를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인영이와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받은 이 기적 같은 행복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25년간의 아픔이 이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